여보게, 우리 집을 40냥에 사주실 수 있겠소? 어르신, 그 집이면 제 값으로 100냥이 넘지 않습니까? 노인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 뿐이었지요. 거기에 적힌 조건은 단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냥은 그냥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옆집 살인문 앞에서 시작된 그 한마디는 한 사내의 평생을 짊어 누를 약조의 시작이었지요. 사내는 그때까지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는지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동 대문 밖 서리골이라 불리는 작은 골목 어귀에 박씨 성을 쓰는 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한창 때였고 손에 잡은 톱과 끌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 15이 되기도 전에 어느 큰 목수의 문화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무렵에는 그 솜씨가 도성 안에서까지 아름아름 알려졌지요. 어느 양반댁에 사랑채 대들보를 새로 고쳐 올린 일이 있었는데 그 결구가 어찌나 단정했는지 그 댁 노대감이 박 목수의 손을 한참 동안 붙들고 놓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동네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목수는 그런 말에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새벽이면 연장 보따리를 둘러매고 골목을 나섰고 해가 지면 그 보따리를 다시 둘러매고 골목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박 목수의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처와 5살 난 어린 딸 하나, 빚 한 푼 없이 자기 손으로 마련한 흙담집 한 채. 그것이 박 목수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흙담집의 마루에 어린 딸을 무릎 위에 앉히고 마당에 떨어지는 햇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곤 했지요. 박 목수의 집은 골목 끝에서 2번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 골목의 가장 마지막 집에는 칠순을 한참 넘긴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성은 조씨였습니다. 박 목수가 이 골목으로 흘러든 지 어느덧 8배째였으나 그 사이에 두 노인의 곁으로 자식이 다녀가는 모습을 박 목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그 집은 골목 끝에 있었으나 마당이 의외로 넓은 집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면 한쪽으로 너더평 남짓의 마당이 펼쳐졌고 그 한 귀퉁이에는 돌로 두른 우물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골목 안다른 집들이 새벽마다 두레박을 들고 어기까지 줄을 서야 했지만 조 노인의 집은 사철 제 마당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안채는 흙담이라 해도 방이 둘이요, 부엌이 하나, 그 사이로 마루 한 칸이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지요. 뒤뜰로는 작은 텃밭이 한 자락 붙어 있었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 이만한 집을 만나기란 박 목수가 알기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두 분은 늘 둘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로 나갈 때에도 둘이었고 골목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둘이었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손을 가만히 받아 쥐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음을 의지하며 다니곤 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한 번씩 수군거리기는 했지요. 한때는 그 댁에 자식이 있었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두 분께 그 일을 묻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조 노인은 마당 끝 평상에 앉아 햇살을 쬐는 일이 잦았지요. 다리 한쪽이 비뚤어진 낡은 평상이었지만 영감은 그 위에 두루마기 자락을 단정히 펴고 앉아 한 손으로 자기 무릎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한참 동안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노파는 부엌 문턱에 쪼그려 시래기를 다듬거나 장 항아리의 뚜껑을 한번 열어 안을 살피곤 했지요. 박 목수의 어린 딸은 가끔 살인문 너머로 옆집 마당을 흘끗흘끗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 위의 영감이 어린 것에 시선을 마주치고는 한 손을 들어 가만히 흔들어 주곤 했지요. 노파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입꼬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그 웃음은 늘 어딘가 한 자락이 비어있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박 목수는 그 두 분에 대해 다른 골목 사람들은 모르는 한 가지 일을 알고 있었지요. 작년 한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밤중 잠을 자던 박 목수의 귓가에 옆집 부엌 쪽에서 무언가가 폭삭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등잔을 들고 살인문을 나서 옆집 부엌에 들어서 보니 부뚜막한 귀퉁이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 차가운 한겨울에 부엌 아궁이를 못 쓰게 되면 칠순 노인 두 사람이 그 밤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박목수는 그 자리에서 두루마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흙을 이기고 짚을 섞어 동이 틀 때까지 그 부뚜막을 발라 올리고 있었지요. 영감과 노파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일을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였지요. 영감이 처음으로 한마디를 건네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사람이 모질지가 않구먼.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노파는 한지에 곱게 싼 마른 콩 한 줌을 박목수의 손에 가만히 쥐어 주었습니다. 박목수는 가볍게 웃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노인은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박목수는 도성 안 어느 양반댁에 사랑채 마룻장을 새로 깔아주는 일을 마치고 막 골목으로 들어선 참이었지요. 해가 서산에 걸터 앉아 골목 흙벽을 붉게 물들이던 무렵이었습니다. 손에는 연장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톱밥 가루가 희끗희끗 묻어 있었지요. 마루 끝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처가 데워 둔 따끈한 물에 손을 막 씻으려는데 살인문이 가만히 두드려졌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박목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손을 닦으며 살인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기에 두 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은 회색 무명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고 노파는 흰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 하나로 가지런히 묶고 있었지요. 평소 마당에서 보던 매무새와는 어딘가 그 무게가 한 자락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별러온 어떤 자리로 나서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빌려 온 매무새를 다듬고 온 사람들 같았던 것입니다. 박목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영감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깊게 숨을 고르는 것이었지요. 무명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가만히 쓸어내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을 40냥에 사주실 수 있겠소? 박목수는 자기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골목 끝에 그 흙집은 비록 오래되긴 했어도 마당이 있고 우물이 있는 집이었지요. 한양 변두리라 해도 제값으로 따지면 100냥은 좋게 넘어가는 집이었으니까요. 그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값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정신이 한순간 흐려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짧게 머릿속을 스쳤지요. 그러나 박목수가 영감의 두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그 의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눈빛에는 정신이 흐려진 사람의 흔들림이라곤 한 점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을 더 다가서며 영감에게 천천히 되물었지요. 어르신, 그 집이면 제값으로 100냥이 넘지 않습니까? 영감은 그 물음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떨리는 손으로 무명두루마기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목수에게 내밀 뿐이었습니다. 박목수가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영감의 손가락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지요. 박목수는 그 종이를 등잔불 아래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글씨가 너무도 반듯했지요. 한 획 한 획이 가지런했고 점 하나 삐침 하나가 어긋난 자리 없이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접었다, 폈다를 여러 차례 한듯 옅은 자국이 한 줄 길게 나 있었지요. 거기에 적힌 조건은 단 3가지였습니다. 하나, 40냥을 한 번에 받는다. 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그 집에 그대로 살게 한다. 셋,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집 안에 남은 모든 것은 박목수에게 넘긴다. 박목수는 그 종이를 든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 급히 처분하시려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노인의 눈에는 다급함의 빛이 단 한 점도 없었지요. 도리어 그 눈빛에는 오래 묵은 결심 같은 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그 종이를 다시 정성스레 접었지요. 그러고는 두 노인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바깥 바람이 차갑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노파도 한 발짝 뒤에서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박목수의 마루 위로 올라설 때 영감은 잠시 무릎을 한 번 짚었지요. 노파가 그 옆에서 손을 가만히 받쳐주었습니다. 박목수가 한 발짝 다가서서 영감을 부축하려 하자 영감은 가만히 손을 들어 그 부축을 사양하였지요. 자기 다리로 마루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자존이 그 짧은 손짓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의 품속에는 무언가가 꼭 안겨 있었지요. 검은 빛이 도는 자그마한 철괴 하나였습니다. 박목수의 시선이 그 철괴 위에 한순간 머물었지요. 그러나 노파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그것을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목수의 처가 부엌에서 따끈한 보리차를 한 잔씩 내왔습니다. 두 노인의 매무새를 한번 가만히 살피더니 무어라 한마디 인사를 건네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어린 딸은 부엌 문틈으로 잠시 두 노인을 흘끗 보고는 저희 치맛자락에 가만히 매달려 안방 쪽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목수는 두 노인을 윗목으로 모시고 자신은 아랫목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등잔 심지를 한 번 더 돋우자 방 안이 한층 더 환해졌습니다. 영감이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는 한껏 낮았습니다. 우리는 박서방을 오래 보아왔소. 박목수가 가만히 고개를 들었지요. 이 골목에 박서방이 들어온 것이 횟수로 8배. 그동안 우리는 담 너머로 박서방이라는 모습도 박서방 집안 사정도 다 보았소. 박서방은 빚이 없고 일감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모질지가 않더이다. 저에게도 모질지 않고 그 어린 것에게도 손찌검 한 번이 없는 사람이더이다. 영감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우리가 박서방을 골랐소. 박목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가만히 품속에서 그 철괴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렸지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파가 두 손으로 그 뚜껑을 천천히 열었지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매매에 쓰일 듯한 문서 몇 장과 호패 사본 2장이 먼저 보였지요. 그 아래에 또 다른 종이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빛깔이 가장 누렇고 가장 오래되어 보였지요. 종이 모서리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달아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만져본 듯한 종이었지요. 만질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이 내려앉았을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그 종이 3장의 정체를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그 40냥은 결코 집값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목수가 그 3장의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노파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중 가장 위에 놓인 한 장을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받쳐 박목수 앞으로 천천히 들이미는 것이었지요. 한번 보시오. 나직한 한 마디였습니다. 박목수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 등잔불 아래로 가까이 가져갔지요. 종이를 받아든 박목수의 손끝이 어쩐 일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을지를 머리로 짐작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그 종이의 무게를 알아본 듯했던 것이지요.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글씨는 한자였는데 다행히 박목수가 알아볼 수 있는 글이었지요. 첫 줄에 망인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향년이라는 2글자, 그리고 그 아래로 사인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지요. 박목수가 그 첫 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2살이었지요. 임진년 봄, 속병이 깊어 2해를 누웠다가 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큰아들이라는 작은 글자가 가만히 덧붙여져 있었지요. 박목수의 가슴이 한번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노파가 그 종이를 거두고 그 아래에 놓인 2번째 종이를 다시 들이밀었지요.
박목수가 그것을 받아든 순간 그의 손끝도 함께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지요. 29살이었습니다. 을미년 가을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나루를 건너다 배가 뒤집혔다고 그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을 읽는데 박목수는 한참이 걸렸지요. 세 번째 종이를 받아든 박목수의 손이 이번에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살이었지요. 무술년 겨울 마마가 들어 사흘을 앓다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손자라는 두 글자만이 작게 덧붙여져 있었지요. 종이 한 귀퉁이에는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닿았을 법한 작은 자국 하나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외손자가 살아있을 적에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그 종이를 한번 만져본 흔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하나뿐인 외손자였소. 영감이 마침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 끝에는 마른 기침이 한 번 가만히 따라붙었지요. 박목수는 차마 그 마른 기침의 무게를 받아낼 자신이 없어 종이를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박목수는 그 세 장의 종이를 한자리에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놓았지요. 종이 모서리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달아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는 보풀이 일어 손끝으로 살짝만 만져도 부서져 내릴 것 같았지요. 하루에 한 번, 어쩌면 하루에 10번도 더 꺼내 보았을 그런 종이들이었습니다. 만질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이 내려앉았을 그 종이들이었던 것이지요. 영감이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있었지요. 우리 자식 셋이요. 큰아들과 딸과 외손자. 박목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새해 간격이었소. 임진년의 큰아들을, 을미년의 딸을, 무술년에 그 어린 것을 보냈소이다. 영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만큼 흘려 더는 흐를 것이 남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던 것이지요. 영감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박목수를 가만히 바라보며 다음 한마디를 떼어 놓았지요. 우리 두 늙은이가 박서방에게 40냥을 받겠다 한 그 까닭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리다. 박목수는 잠자코 영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감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한 번 더 잦아드는 것이었지요. 이 돈은 집값이 아닙니다. 숨이 턱 막히는 한마디였지요. 우리 두 사람의 장래 삭시입니다. 박목수는 한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그 단단한 눈빛은 그 말이 결코 가벼이 흘러나온 한마디가 아님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었지요. 박목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어라 토를 달 자리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영감은 천천히 차근히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이 매달 받는 곡식 살 돈은 어찌어찌 한 가마는 될 정도였습니다. 끼니를 걸을 처지는 결코 아니었지요. 다만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한꺼번에 눈을 감았는데 집 안에서 시신이 그대로 머물다 냄새가 골목으로 흘러나가서야 누군가에게 발견될까봐 그것이 두 늙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두 사람은 이미 자식 셋을 모두 앞세웠소. 영감의 목소리가 한 번 깊게 잠겼지요. 누가 우리 곁에 와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이 세상엔 더는 없소이다. 박목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말았습니다. 무어라 답할 자리가 결코 아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박서방을 고른 것이요. 영감이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짚어 놓았습니다. 박서방이 사람이 모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한겨울에 이미 보았소이다. 그러니 이 집을 40냥의 박서방의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때 이미 알았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그제야 알 것 같았지요. 영감과 노파가 그 한겨울 부뚜막 앞에서 동이 트도록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까닭을 두 분은 그날 밤 단순히 박목수의 일하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두 분은 박목수에게 자신들의 마지막 한 자락을 맡겨도 좋을지를 가만히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40냥을 받고 이 수표를 갖고 있으면 그날부터 우리에 대한 책임이 박서방 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영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오래도록 다듬어 온 말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거두어 주시오. 마을 바깥 공동묘소에 가장 싼 자리 하나 잡아 두 사람을 함께 넣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오이다. 남는 돈은 모두 박서방 것이오. 박목수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한 번에 맞아 들어가는 듯 했지요. 이 두 분은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거두어 줄 사람을 고르고 또 고른 끝에 박목수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러 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박서방을 고용하는 것이요. 영감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박목수의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박혀들었지요. 박목수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어라 답해야 옳을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다만 두 노인의 떨리는 손과 너무도 단정한 매무새와 달고 다른 부고지 세 장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노파가 다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꾸러미 하나였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그것을 박목수 앞으로 가만히 밀어놓았지요. 박목수가 그 꾸러미를 조심스레 풀어보았더니 안에는 세 묶음의 종이 차곡차곡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두 분이 늘 드시는 약 처방과 단골 약방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지요. 처방 아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오는 약값까지 한 푼 단위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동네 일꾼들이 받는 장례품 상표였지요. 가장 싼 7냥짜리 한 줄에 빨간 먹으로 동그라미가 진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자리에는 노파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지요. 그 한 줄을 노파가 얼마나 자주 꺼내어 보았는지가 그 손때 한 자국에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작고 단정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한 장의 종이었지요. 어느 항아리에 엽전 꾸러미를 묻어두었는지, 어느 비단 주머니 안에 은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그 종이에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28냥하고 조금 더 있었습니다. 표식은 그 종이 뒤에 적어 두었소. 노파가 마침내 박목수에게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약값으로 쓰고 모자라면 이 돈에서 채워 쓰시오. 남으면 그 40냥까지 전부 가져가시면 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영감의 그것보다 한층 더 잦아 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방을 모셔 이 수표 입증도 하겠소이다. 박목수는 그저 멍하니 노파를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방 안은 한참 동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등잔불의 심지가 한 번 짧게 타닥거렸을 뿐이었습니다. 박목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자꾸 맴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두 분은 이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셨을까. 두 노인이 박목수의 집을 나선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영감과 노파는 마지막까지 단정한 매무새를 흩뜨리지 않은 채 골목 끝에 자기네 집으로 천천히 돌아갔지요. 박목수는 사리문 밖에 한참을 서서 두 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손을 받쳐 든 채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한층 더 작아 보였지요. 늦가을 밤 골목 흙벽 위로는 차가운 달빛만이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목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살인문을 닫고 마루 끝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가 안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박목수를 부르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지요. 그날 밤 박목수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와 어린 딸이 곤히 잠든 옆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본 채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고 말았지요.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풍경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집 마당 빨랫줄에 늘 걸려있던 낡은 옷 두 벌이었지요. 회색 무명두루마기 한 벌과 흰빛이 다 바랜 노파의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빨아 색이 다 바랜 옷이었지요.
한 곳이 헤어지면 그 자리에 같은 색의 헝겊을 덧대고 또 한 곳이 헤어지면 또 덧대어 입은 옷이었습니다. 두 벌은 늘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마치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 두 벌이 대신 말해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 옷을 마련할 돈이 없었던 까닭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지요. 다만 자식 셋을 모두 앞세운 두 노인에게 새 옷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또 한 가지 풍경이 자꾸만 끼어들었지요. 매일 신시 무렵 옆집 담장 너머로 아주 작게 흘러나오던 옛 가락 한 자락이었습니다. 영감이 흥얼거리는 소리였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그 가락이 어떤 노래인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들녘에서 어머니 등에 엎혀들었을 법한 그런 가락이었지요. 그 가락이 늘 같은 시각에 시작되어 같은 길이로 이어지다가 가만히 그쳐갔다는 것만은 박목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던 그 한 자락 소리였지요. 박목수는 누운 채로 천천히 두 노인의 그 일과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신시 무렵이라면 자식이 있던 시절 늘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각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각이 되어도 돌아오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영감은 다만 그 한때를 흥얼거림으로 채워왔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박목수는 그 생각에까지 미치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불 속 손끝이 한 번 가늘게 떨렸지요. 그날 밤 그는 끝내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박목수가 부엌에 나와 보니 처가 이미 일어나 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처의 얼굴에는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처도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박목수가 붓두막 앞에 앉자 처가 따끈한 차 한 잔을 가만히 그의 앞에 놓아주었지요. 어찌 하실 작정이십니까? 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박목수는 한참 동안 그 차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40냥은 우리 살림에는 큰 돈이오. 처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두 분의 청을 그 한겨울 붓두막을 발라들인 그 손으로 거절할 수가 없겠소. 처는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떼어 놓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처의 그 한마디가 박목수의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나갔지요. 박목수는 그동안 모아둔 일감삭과 처와 의논에 빼낸 살림 밑돈을 합쳐 40냥을 겨우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40냥을 손에 쥐었을 때 박목수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빚 한 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자기 살림 밑돈을 한 번에 풀어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목수는 그 떨림을 가만히 다스리며 40냥을 작은 보자기에 곱게 싸두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목수는 두 노인을 모시고 골목 어귀의 동대문 박자그마한 관하로 갔지요. 그곳에는 오랜 세월 그 일대의 매매와 송사를 입회해온 한 노련한 이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이방은 박목수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요. 박목수가 한 양반 댁의 사랑채를 손볼 때 마침 그 댁에 출입하던 이방과 한두 번 마주쳤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품속에서 40냥을 한 번에 풀어 이방 앞에 가지런히 놓았지요. 그러고는 영감이 직접 쓴 수표를 그 돈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방이 그 수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를 보고 종이를 보고 모서리에 묻어있는 손때까지 두루 살피는 것이었지요. 이방은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단정하게 쓰인 수표는 내 평생에 처음 보겠소이다. 이방의 그 한마디가 박목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묵직하게 눌렀지요. 그런데 박목수는 그 자리에서 이방에게 한 가지 청을 더 드렸습니다. 이 수표에 한 줄을 더 적어 넣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이방이 그 청을 듣더니 잠시 박목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붓을 건네주었지요. 박목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또박또박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박목수가 적어 넣은 한 줄은 이러했지요. 나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 옆집에 들러 두 분의 안부를 살핀다.
영감과 노파는 박목수가 그 한 줄을 적어 넣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같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지요. 이방이 영감에게 손도장 자리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영감은 그 자리에 손도장을 찍기까지 한참이 걸렸지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던 까닭이었습니다. 노파가 영감의 그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가만히 받쳐주었지요. 그제야 영감의 손이 종이 위에 천천히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장을 찍고 난 뒤였지요. 영감은 박목수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박목수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눈빛이었던 것이지요. 무어라 한마디로 풀어 말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눈빛에서 박목수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 막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목수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어김없이 옆집 살인문을 두드렸지요. 처음 며칠은 두 노인도 박목수도 서로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도와드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박목수는 곧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지방을 손보고 무너진 부뚜막에 흙을 발라드리고 빈 물독에 새 물을 길어 채워드렸지요. 마당에 빨랫줄이 한 자락 늘어져 있으면 그것을 다시 묶어드리고 살인문의 돌적이가 헐거워져 있으면 못을 한 번 더 박아드렸습니다. 박목수는 한 번 갈 때마다 1시경쯤을 머물다가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두 노인은 본디 말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박목수가 부뚜막에 흙을 발라드리는 동안 노파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영감은 마당 끝 평상에 앉아 햇살을 쬐는 일이 한층 더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달라졌지요. 신시 무렵의 그 옛 가락이 박목수가 다녀간 보름날에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박목수가 다녀간 그날만큼은 영감의 가슴 한 자락이 흥얼거림 없이도 차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어느 보름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목수가 일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노파가 부엌에서 한지에 곱게 싼 자그마한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직접 햇볕에 말린 시래기 한 줌이 그 안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한지 꾸러미를 박목수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가져가서 끓여 드시오. 한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무어라 풀어 말하기 어려운 어떤 무게가 가만히 얹혀 있었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그 시래기 꾸러미를 품에 안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 꾸러미가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박목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매월 2번의 한식경이 머지않아 자신의 평생에 어떤 무게로 새겨지게 될지를. 박목수의 일상은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 곁을 함께 도는 시간으로 천천히 바뀌어 갔습니다. 초하루에 가면 영감은 마루 끝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지요. 보름에 가면 노파가 부엌 문턱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박목수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면 그저 가만히 고개만 한 번 끄덕였지요. 거창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끄덕임안에는 한 달을 기다린 사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매번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절기에 맞는 것들을 한지에 곱게 싸서 들고 가곤 했지요. 가을에는 핵과일 가을 배 하나를 들고 갔고 그 가을이 지나 동짓달에는 처가 갓순 팥죽을 한 그릇 들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는 꿀로 잰 강정 몇 조각을 한지에 싸서 가져가곤 했지요. 해가 한 번 바뀌어 정월 무렵이 되면 시루에 갓진 흰떡 한 덩이를 그 정월이 또 봄이 깊어가는 동안 어느 보름에는 박목수의 어린 딸이 산에서 따온 진달래꽃 한 줌을 한지에 곱게 얹어 들고 갔던 것입니다. 노파는 그것을 꼭 두 손으로 받았지요. 그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 들이듯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들여놓았습니다. 박목수는 그저 들고 간 김에 들렀다는 듯 무심한 척 그것을 두고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도 알고 있었고 박목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웃 간의 오가는 가벼운 정이 결코 아니었지요. 두 분에게는 마흔양의 산 시간이 아니라 마흔양과는 무관한 마지막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보름날 아침이었지요. 그날은 한 해의 첫 매화가 막 피어오르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박목수가 부뚜막에 무너진 흙을 다 발라드리고 마루 끝에 막 앉았을 때였지요. 영감은 평상 끝에 앉아 한참 동안 마당 한 구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감이 처음으로 길게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우리 큰아들이 누워있던 두 해 동안이요. 영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가 가진 것이라곤 살림살이 몇 가지가 전부였소이다. 그것을 한 가지씩 내다 팔았지요. 장롱도 놋그릇도 할멈 비녀까지도. 그래도 약값은 늘 모자라기만 했소이다. 약방을 다녀오는 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소. 영감의 그 한마디 한마디 끝에는 자꾸 마른 기침이 따라 붙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비녀까지 빼서 약방에 맡겼는데도 우리 큰아들은 결국 일어서지 못했소이다. 그 마지막 날 밤이었지요. 큰아들이 우리 두 늙은이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소. 그러고는 한마디만 했소이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소이다. 영감은 그 말을 끝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박목수는 무어라 답할 수가 없어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울어도 마땅한 자리였지요. 그러나 영감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이번에는 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 가던 길에 나루를 건너다 변을 당한 그날 말이오. 비가 어찌나 차갑게 쏟아졌던지 시신을 거두러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소이다. 할멈이 우리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더이다. 그 비를 맞으면서도 할멈은 한 번도 울지 않았소이다. 다만 그 어린 머리만 가만히 쓰다듬을 뿐이었지요. 그날 우리 두 늙은이는 강가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소이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 기울어 누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기까지요. 박목수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날의 빗소리가 마치 자기 귀에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이 잠시 숨을 골랐지요. 그러고는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외손자가 마마에 들어 사흘을 앓다 갔소이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지요. 그 어린 것이 내 손을 가만히 잡더이다. 그러고는 한마디만 했소이다. 영감은 그 다음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지요. 다만 한 번 더 마른 기침이 그의 말끝을 가로질렀습니다. 박목수도 굳이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차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함부로 물을 수 있는 한마디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영감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자식 셋의 이야기를 한 토막씩 풀어놓곤 했지요. 한 번에 길게 풀어놓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름달이 둥그렇게 차오른 어느 마루 끝에서 또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려앉은 어느 평상 위에서 한 토막씩 가만히 흘러나오곤 했지요. 박목수는 그 모든 토막을 가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 늦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다시 겨울이 되었지요. 한 해의 마지막 눈이 골목에 소복히 쌓이던 날에도 박목수는 그 눈을 헤치고 옆집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파가 마루 끝에 나와 차가워진 박목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그 노파의 손이 박목수의 손보다 한층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손에는 한 달을 기다려 온 사람의 따스한 무게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다시 늦봄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7달이 흐르는 동안 매화가 한 번 피고 졌지요. 박목수는 그 7달 동안 매월 초하루와 보름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표에 적힌 약조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의무에서 비롯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박목수 자신이 그 두 번의 한식경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목수의 어린 딸도 그 사이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어린 것은 박목수가 옆집에 다녀올 때마다 살인문 너머로 노파에게 작은 손을 들어 흔들어 주곤 했지요. 노파도 마루 끝에 앉아 어린 것에게 같은 손짓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손짓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박목수는 어쩐지 가슴 한 자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던 것이지요. 그 마지막 보름이었지요. 박목수가 옆집을 나설 때 영감이 평소와 달리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박목수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짚어보았지요. 그러고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박서방, 다음 초하루까지 잘 지내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박목수는 그때까지 그것이 영감이 자신에게 건넨 마지막 한마디가 될 줄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한 빛을 머금고 있던 이른 시각이었지요. 박목수의 살인문이 다급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박목수가 잠결에 살인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마을 이방이 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방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서방, 옆집 영감이 새벽장에 다녀오다 골목 어귀에서 쓰러졌소이다. 한 마디였지요. 박목수의 가슴이 한 번 무겁게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목수가 채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이방이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의원을 부르긴 불렀는데 이방의 말끝이 한 번 흐려졌지요. 박목수는 그 흐려진 말끝의 의미를 곧장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이방이 천천히 그 흐려진 말을 마저 맺어 놓았지요. 살리지 못했소이다. 박목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한 차례 살인문 안으로 차갑게 들이쳤지요. 박목수는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 7달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자기에게 무엇을 안겨주려고 했는지를. 박목수가 마을 이방을 따라 옆집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지나간 흔적이 가만히 남아 있었지요. 영감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새벽장에 다녀오던 그가 손에 쥐고 있었을 자그마한 무명 보따리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파를 위해 사온 두부 한 모와 미나리 한 단이 들어 있었지요. 박목수는 그 보따리를 가만히 집어들어 자기 품에 안고 옆집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옆집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새벽바람조차 그곳에서만은 멈춰선 듯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지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목수가 마루를 가만히 디디며 안방 문 앞에 다다랐지요. 방문은 이미 한 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파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침상 옆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은 채로였습니다. 영감은 침상 위에 곱게 누워 있었지요. 노파는 이미 차가워진 영감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 잡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노파의 엄지가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지요. 마치 그 손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노파는 그 손을 한참 동안 그렇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었지요. 다만 그 등이 평소보다 한층 더 작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박목수가 그 방 안으로 한 발짝 조심스레 들어섰지요. 노파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목수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올려다본 노파는 한마디를 떼내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였지요. 원망도 통곡도 길고 무거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일로 누군가의 발걸음을 한 번 더 옮기게 한 것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뿐이었던 것이지요. 박목수의 가슴 한복판이 그 짧은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어라 답해야 할지를 박목수는 끝내 알지 못했지요. 그저 노파의 옆에 가만히 앉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가만히 품에서 무명 보따리를 꺼내 노파 곁에 가만히 놓아주었지요. 두부 한 모와 미나리 한 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이 노파를 위해 사오던 것이었지요. 노파는 그 보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두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고는 다시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한마디 말도 그 자리에는 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잠시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마쳐야 할 일이 있었지요. 박목수의 품속에는 두 분이 일찍이 박목수에게 건네두었던 그 누런 종이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묶음, 동네 일꾼들의 장례품 사표였지요. 가장 싼 7냥짜리 한 줄에 빨간 먹으로 동그라미가 진하게 쳐져 있던 그 종이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그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 한 줄대로 동네 일꾼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지요. 일꾼들이 도착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 한 노인의 단출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손은 그만큼 많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일이 진행되는 내내 노파는 영감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이 영감의 시신을 곱게 거두어 갈 그때조차 노파는 그 손을 놓지 않았지요. 한 일꾼이 가만히 노파에게 다가가 이제 그 손을 놓아드리시지요. 한마디를 건네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영감의 손을 두 손으로 한 번 더 꼭 쥐어보고는 천천히 그 손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손이 노파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박목수는 다른 곳을 보며 일부러 눈에 담지 않았지요. 차마 그 한 장면을 끝까지 지켜볼 자신이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영감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난 뒤였지요. 박목수는 다 흩어진 안방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마루 끝에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무엇을 하라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하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목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영감의 유품을 한 가지씩 손에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무명 두루마기 두 벌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지요. 한 벌은 회색의 그 두루마기, 한 벌은 노파의 흰 저고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죽장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영감이 한참 동안 손에 쥐고 다듬다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죽장이었습니다. 끝부분에 작은 무늬를 새기다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박목수는 그 죽장을 한번 가만히 만져보고는 두루마기와 함께 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의 베개 밑에서 손때에 까맣게 절은 한 권의 작은 책자가 나왔던 것이지요. 박목수가 그것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손끝이 한번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영감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살았던 책이었지요. 표지는 손때에 까맣게 절어 있었습니다. 귀퉁이는 닳고 닳아 종이가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박목수는 그 책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책자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도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였지요. 오늘 할멈이 시래기를 다듬었다. 오늘 박서방이 와서 살인문에 돌적이를 박아 주었다. 오늘 우리 큰아들이 떠난 지 20해가 되었다. 한 줄 한 줄이 영감이 살아온 매일이 그대로 옮겨 적힌 글이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 장에 다다랐지요. 등잔불이 한 번 짧게 떨렸습니다. 박목수는 그 마지막 장 위로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렸지요. 글씨 위로 손가락이 한 번 가만히 머물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의 글은 이러했습니다. 임자년 4월 보름. 옆집 박서방이 와서 부뚜막에 무너진 흙을 발라주었다. 점심을 먹고 가라 하였다. 할멈이 담근 장아찌가 맛있다 하였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 지 204일째 되는 날이다. 돈은 헛쓰지 않았다. 사람도 잘못 보지 않았다. 박목수는 그 마지막 장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한 번 짧게 떨렸지요. 박목수의 눈이 그 글자 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돈은 헛쓰지 않았다. 사람도 잘못 보지 않았다. 영감이 박목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두 줄이 거기에 그렇게 가지런히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박목수의 두 눈이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달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그 발걸음의 까닭이 그제야 비로소
박목수의 가슴 한복판에 박혀 들어왔지요. 박목수는 자기가 그 두 분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월 2번 한식경씩 옆집 마루에 앉았다가 돌아왔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영감에게는 그 한식경이 204일이라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런히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그 책자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받쳐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마루 너머 마당에서는 새벽이 어느덧 한낮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목수는 그 자리에서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영감을 동대문 밖 공동묘소에 묻고 돌아온 그날부터 박목수는 옆집을 매일 들렀습니다. 수표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2차례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박목수는 그 약조의 갑절을 드리고도 모자라 이튿날부터는 매일 옆집 살인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노파의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박목수에게 일러준 사람은 없었지요. 다만 박목수의 두 다리가 매일 그 골목 끝의 살인문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그날부터 한 토막 한 토막씩 작아져 가고 있었지요. 마루 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제보다 한 자락 작아 보였고 부엌 문턱을 디디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한 박자 느려져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가서 부뚜막을 살피거나 물독을 채워드리는 동안 노파는 늘 그랬듯이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한 번씩 안방으로 들어가 영감의 베개 밑에 두었던 그 손때 절은 책자를 가만히 펼쳐보곤 했던 것이지요. 무엇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글씨 위를 손끝으로 한 번 쓸어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박목수는 그 모습을 차마 가까이서 보지 못해 마당으로 한 걸음 물러나 평상 옆에 가만히 앉아있곤 했던 것이지요. 날이 한 번씩 차가워지고 한 번씩 따스해지는 사이 영감을 묻은 지 어느덧 30일의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목수는 평소처럼 처가 데워 둔 따끈한 물에 손을 씻고 옆집 살인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어쩐 일인지 안에서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살인문을 한 번 더 두드렸지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박목수의 가슴이 한 번 묵직하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는 천천히 살인문을 밀고 옆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영감이 떠나고 난 그 새벽보다도 한층 더 조용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마루를 가만히 디디며 안방 문 앞에 다다랐지요. 방문은 평소처럼 한 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목수가 그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노파는 침상 위에 곱게 누워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위에 모은 채였지요. 그 두 손에는 영감의 회색 무명두루마기 한 자락이 가만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감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그 자리에 두루마기 한 자락이 대신 쥐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떤 신음도 어떤 통곡도 없었지요. 노파는 그렇게 가만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지요. 어떤 한마디 말도 그 자리에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목수의 두 눈에서 그제야 가만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을 뿐이었지요. 박목수는 다시 두 분이 표시해 두었던 빨간 동그라미 그 한 줄대로 동네 일꾼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영감을 보냈을 때와 똑같은 손길로 똑같은 7냥의 노파를 곱게 거두어 드리도록 한 것이지요. 일꾼들이 노파의 시신을 거두어 갈 때 노파의 두 손에 쥐어 있던 그 무명두루마기 한 자락을 박목수는 차마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대로 노파의 손에 쥐어둔 채 보내드렸던 것이지요. 노파를 보내고 난 뒤였습니다. 박목수는 다 흩어진 안방을 다시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영감의 유품을 한 번 정리한 그 자리를 이번에는 노파의 자리부터 다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머리맡에는 작은 협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박목수가 그 협탁의 서랍을 가만히 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박목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한지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깨끗이 씻기고 반듯하게 눌러져 작은 묶음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박목수의 손이 그 위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한 장을 가만히 들어 올려보았지요. 그것은 박목수가 가을에 들고 갔던 가을 배를 쌌던 한지였습니다. 또 한 장을 들어보았지요. 동짓달에 처가 갓수어 들려보냈던 팥죽을 담았던 한지였습니다. 또 한 장은 강정을 쌌던 종이었지요. 또 한 장은 정월 흰떡을 쌌던 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은 박목수의 어린 딸이 산에서 따와 곱게 얹어보냈던 그 진달래꽃 한 줌의 한지였지요. 노파는 그것들을 단 한 장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을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리고 반듯하게 눌러서 그 협탁 서랍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이지요. 박목수가 7달 동안 매월 2번씩 들고 갔던 그 한지의 모든 장이 그 서랍 안에 가만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목수의 가슴이 그 한 장 한 장의 무게에 다시 한번 묵직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박목수가 그 한지 더미 가장 아래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만들어진 새 비단 주머니 하나였지요. 박목수가 그 주머니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엽전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만히 셈을 해본 박목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숨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40냥이었지요. 박목수가 처음 영감과 노파에게 드렸던 그 40냥이 한 푼도 줄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머니 안쪽에는 작은 한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지요. 영감의 그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께 드림. 우리 두 사람의 마지막 매무새를 지켜준 값. 박목수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그 비단 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어 가슴에 가만히 안았던 것입니다. 7달 동안 두 분이 약값으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그 40냥의 정체가 그제야 비로소 박목수의 가슴에 박혀 들어왔지요. 두 분은 박목수에게 받은 그 40냥을 처음부터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값은 항아리에 묻어둔 그 28냥으로 어떻게든 채워가며 40냥은 40냥대로 박목수의 손에 다시 돌려보낼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두 분을 한 쌍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합장묘에 모셨습니다. 가장 싼 자리는 결코 고르지 않았지요. 동대문 밖 공동묘소의 양지 바른 한 모퉁이에 두 분의 자리를 나란히 마련해 드렸던 것입니다. 비석은 자그마한 표석 하나로 하였지요. 박목수는 그 표석 위에 두 분의 이름과 태어난 해, 떠난 해만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외에 더할 한마디도 결코 새겨 넣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분의 평생이 거창한 한마디로 풀어 말할 수 있는 그런 평생이 아니었음을 박목수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두 분의 집을 정리하던 날 햇빛이 유난히 좋았지요. 골목 끝에 그 흙담진 마당에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목수는 마지막으로 그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평상은 그대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문턱도 빨래줄도 우물의 물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다만 그 마당 안에 두 사람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박목수는 텅 빈 마루에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40냥을 받고 판 집이 결코 박목수의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 박목수가 수십 년을 살아가다가 어느 보름달이 차오른 밤에 어느 신시 무렵의 햇살 아래서 어느 한겨울 부뚜막 앞에서 두 분을 가만히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복판에 다시 한 번 내려앉을 그 기억이었던 것이지요. 박목수는 두 분의 낡은 가구를 한 가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평상도 두루마기 두 벌도 다듬다만 작은 죽장도 영감이 매일 글을 적었던 그 손때 절은 책자도 모두 자기 집 한 구석에 가만히 들였지요. 한지의 모든 장과 비단 주머니 속 그 40냥도 박목수의 평생을 따라가게 될 그 기억과 함께였던 것입니다. 박목수가 마침내 자기 집 살인문을 들어섰을 때 어린 딸이 마당에서 박목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린 것은 박목수의 손을 가만히 잡더니 무어라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저 마루로 끌어올렸습니다.
박목수는 그 마루 끝에 어린 딸을 무릎 위에 앉히고 마당에 떨어지는 봄볕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어린 딸의 작은 손이 박목수의 손가락을 한 번 꼭 쥐어 주었습니다. 박목수의 두 눈에서 그제야 비로소 한 줄기 눈물이 다시 가만히 흘러내렸지요. 이 세상에 그토록 고요하고 그토록 값비싼 부탁이 또 있었을까요?